자, 안녕하세요.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세무사 기본 강의 시작이죠. 자, 우선 제 소개를 먼저 좀 하면은, 제 소개를 먼저 해야죠. 제가 아직 그 회계사 세무사 쪽에서는 뭐 인지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많이 알지는 않을 거예요. 인지도 높은 선생님 다른 학원에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대학교는 연세대학교 졸업을 했고, 사법시험 합격해서 변호사를 하고, 변호사가 됐죠. 그 변호사는 한 10년 정도를 하다가, 지금은 변호사 업무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제 강의만 하고 있죠. 강의는 이제 그 변호사 시험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변호사 시험 그 쪽에서 하는 그 메가로이어스라는 학원이 있죠. 변호사 시험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법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회계사 시험 쪽도 이제 계속 해오긴 했어요. 근데 그 2015년 그 무렵부터 그 무렵에도 계속 하긴 했어. 근데 그때는 여기 뭐 그 조금 조그만 학원에서 해갖고 수강생들이 많지 않고 그래갖고 본격적으로는 못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해커스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압도적인 일타예요. 제가 이제 2015년부터 변호사 쪽에서 강의를 했는데 한 3년 차부터 제가 일타가 됐어요. 뭐 그쪽 학생들은 제 강의력을 빨리 인정을 해줬던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압도적이에요. 2등하고 격차도 많이 나요. 2배 이상 나요. 제가 한 점유율이 한 70% 정도 될 거예요. 한 30% 정도는 이제 2등 하는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뭐 그렇죠. 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뭐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고 어떻게 해커스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거기에 상법 선생님이 나니까 나한테 듣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유명한 사람 다른 학원에 있다는 건 알고는 있잖아. 그래서 저분 누구냐 좀 불안하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갖고 그래서 미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강의는 많이 했고 그 강의력에 있어서는 다른 선생님들보다도 제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의력은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면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상법 선생님으로서의 실력은 여러분들이 그 평가를 못하지 그거는. 근데 이제 다른 학원의 이제 유명한 선생님들하고 비교를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나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그리고 변호사 실무를 1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다른 쪽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 중에 지금 그 가장 유명하신 두 분은 변호사 자격이 없죠.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분은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실력 면에서 제가 뭐 많이 낫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분들 책으로 내가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 근데 책을 보면은 이 사람 내공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이 돼요. 그런데 그냥 공부 조금 잘하는 수험생 수준, 학생 수준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강의 듣는 학생들은 공부 좀 잘한 학생한테 과외받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으로 치면은 서울대학교 입학한 서울대 뭐 공대 입학한 이 서울대 1학년 학생한테 수학 과외받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근데 나는 우선 사법시험 합격했고 변호사 실무 경력이 한 10년 이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를 그분들보다는 훨씬 더 정통하게 알고 있죠. 그분들 책 보면은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군데군데 아주 피상적으로만 암기만 하고 있구나. 이 조문이나 판례가 갖는 의미가 뭔지 정확히 모르고 있구나. 모르고 썼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뭐 실력 면에서도 그렇고 나도 강의 10년 이상 10년 차지 올해 이제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강의력에 있어서도 뒤지진 않아요. 이 책 나 이거 교재 없이 강의하라 그래도
교재 앞에 펴놓고 강의하는 걸 한 80%는 일치하게 할 수 있어. 나 이거 거의 정통에 있어. 상법 내용에 대해서요. 네,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전혀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상당히 운이 좋은 거야. 지금 얼마 전에 회계사 시험 봤잖아요. 네, 이제 학생들하고 여기 복도에서 한 3명 정도 우연히 만나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해커스에서 그 합격한 학생 중에 상법은 90점에서 95점 지금 맞은 학생들이 많아. 그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회계사 쪽에서는 한 80점 맞으면은 선방했다. 85점 맞으면 아주 잘 봤다. 이 정도거든. 근데 90점에서 95점 정도를 맞았으면은 다른 학생들보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한 과목에서 10점 정도를 더 맞은 거야. 근데 보통 이제 합격을 해도 커트라인에서 한두 문제 더 맞춰서 합격하고 떨어져도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 과목에서 지금 4문제를 더 맞힌 거 아니야. 평균적으로.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일부러 나 기다렸다가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어 갖고 일부러 기다렸다가 나한테 인사하고 가고 그랬었어. 사실 회계학이나 이제 세법 선생님들은 학생들하고 이제 좀 유대 관계가 많은데 이 상법 선생님은 학생들하고 그렇게 유대 관계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 과정을 잘 모르잖아. 내 과목만 알지. 내가 그 시험을 세무사, 회계사 시험을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뭐 공부 방법 이런 거를 회계학 선생님이나 세법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죠,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그쪽 선생님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는데 상법 선생님하고는 뭐 친하게 지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수업만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나하고는 개인적인 유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기다렸다가 무슨 상법 잘 봐서 붙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기다렸다 인사하고 가는 학생도 있고 그랬다니까.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 그 상법 점수 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뭐 이런 얘기를 먼저 좀 했어요. 자, 그리고 제 강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해요. 우선 기본 강의는 그래. 기본 강의는 이제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하고, 그리고 파이널 강의를 가도 이해 위주로 하는 기본적인 성향은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학생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선생님 뭐 암기를 해야지 뭐 이해만 한다고 해서 시험 잘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암기를 해야죠.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암기가 잘 되기 때문에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는 책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 위주로 강의를 한다는 선생님들은 그런 거잖아. 표 만들어서 정리해주고, 표 만들어서 정리해주고, 두 문자 따주고, 그러니까 머리 글자 따갖고 이런 식으로 암기해라. 암기하는 요령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암기하는 요령이나, 그러니까 우선 표 만들어서 정리한다 이런 거는 책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표로 정리되어 있는 책을 출간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강의 시간에 내가 표를 그려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물론 설명의 필요상 강의 시간에 표를 그릴 때가 있지. 그런데 그 표가 책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책에 다 있으니까 그걸 보고 외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암기하는 요령 차원에서 머리 글자 따갖고 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나는 그거는 일체 안 해. 머리 글자 따서 하는 거는 전혀 안 해요. 그거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강의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학생들 위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거 관련해서 내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수업은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진행이 된다. 특히 기본 강의는 그래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여기 교재도 조금 상당히 자세하죠. 이 교재 내용 중에 이제 세무사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상당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에 나오는 건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교재에는 그 기본적인 내용과 관련된 조금 깊이 있는 얘기까지 다 들어 있어요. 근데 기본서는 그렇게 그냥 놔뒀어요. 아 선생님 그럼 이 책을 그것까지 다 봐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뭐 다 세무사 시험에 안 나오는 이 내용까지도 많이 들어있는 책을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이 책은 기본 강의 들으면서 한번 활용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참고서로만 쓰면 돼요. 모르겠다 싶을 때 이제 찾아볼 그런 용도로만. 이거 말고도 내 교재가 있죠. 세무사 시험용으로는 우선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기출문제집은 이제 15년치 세무사 시험 기출문제, 그거를 이제 다 실어놨어요. 뭐 내가 이제 뭐 각색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기출 문제만 15년치를 딱 실어 놓은 거예요. 거기 이제 설명도 이제 상세하게 잘 돼 있죠. 그리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 기본 강의를 듣는 학생이면은 지금 2025년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저 그 이후 2025년이나 26년 뭐 이걸 준비를 하는 학생들일 텐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제 그 요약서가 나갈 거예요. 요약서가 지금은 없어. 지금이 4월 2024년 4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올해 이제 한 6월 7월 6월 무렵에 작업을 해서 늦어도 7월 정도까지면은 요약서가 나올 거예요. 요약서를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변호사 시험용하고 회계사 시험용이 이미 있거든. 거기에서 내용만 조금 줄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에 안 나올 만한 내용들, 뭐 판례가 많지. 변호사 시험에 이제 판례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판례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 이제 싹 빼고, 그리고 또 변호사 시험에 나오지 않는 조문들이 있어. 그런 게 또 세무사 시험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또 일부 넣어야죠. 그렇게 넣어서 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암기하기 좋게끔 책을 만들 거예요. 그거 컨셉이 어떻게 될까? 가늠을 좀 해보고 싶다. 회계사 시험용 핵심 정리라는 걸 보면 돼요. 내 책은 이제 시리즈가 인사이트 시리즈예요. 인사이트. 인사이트가 뭐 이해, 통찰 이런 의미죠. 내 강의를 이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책 이름도 인사이트라고 지었어요. 인사이트 시리즈에서 인사이트 회계사 상법 핵심 정리. 그거를 보면은 그거랑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거의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책을 한번 서점에 가서 이렇게 보세요. 그 책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든 책인데 그 책 보고 요번에 회계사 시험 본 학생들 선생님 시험 보고 왔는데 핵심 정리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고 25분 만에 다 풀었어요. 25분 만에 다 풀었는데 95점 맞았대. 뭐 그랬다고. 근데 그거랑 거의 컨셉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세무사 시험 이제 기출문제집은 내가 이미 갖고 있죠. 내 책이 있어요. 내가 기출문제까지도 지금 다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 출제 경향이 어느 수준인지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필요한 내용만 딱 낼 거야. 페이지 수는 요약서는 한 150페이지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요 책보다 사이즈도 조금 작아. 뭐 글씨 크기 이런 거는 이거랑 비슷하고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걸로 해서 한 150페이지 이 정도,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사이 그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넘치고 흘러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야? 이게 400, 이 기본서가 지금 408페이지면은 요약서는 뭐 200페이지가 될 가능성은 없고 한 150페이지 정도, 150페이지 정도, 150페이지도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다 외워도 세무사 시험 상법 100점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책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메인 교재는 그 핵심 정리, 인사이트 세무사 상법 핵심 정리, 책 제목은 그렇게 되겠죠. 그걸 이제 메인 교재로 쓰시면 돼요. 기본 강의는 이해 위주로, 그래서 전반적인 이해를 한다. 그리고 조금 여기 읽어보면은 세무사 시험에는 안 나올 만한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해 차원에서는 읽어보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요번 과정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소설책 읽는다 생각하고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냥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기출문제 풀고 핵심 정리 나와서 그거 갖고 막 외우면은 여러분들도 95점씩 맞을 수 있어. 세무사 시험은 95점 맞기 훨씬 더 쉬워요. 회계사 시험보다. 이게 나오는 게 되게 한정돼 있어 갖고 내가 올해 3월, 4월 요때 이제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모의고사 출제를 하는데 내가 직접 출제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만든 문제들 풀이 있어 지금. 작년에는 이제 그걸 갖고 출제를 했죠. 근데
그걸 갖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학습 효과는 매우 높아. 그런데 어렵지. 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세무사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으로 문제를 만들지는 않아요. 다 세무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야. 근데 그거를 좀 어렵게 꽈놨죠.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에서는 보통 그냥 조문이나 판례가 원문 그대로 나와. 근데 내가 문제를 할 때는 좀 사례 형식으로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내용을 비교하면서 내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 문구에 익숙하기만 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학생들은 정답을 맞추기가 어렵게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했었죠. 작년에 그렇게 됐더니 너무 어렵다고 학생들이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그 문제 풀어보고 시험을 봐보니까 학습 효과는 매우 높아갖고 시험 본 이후에는 아우 선생님 그 문제 진짜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시험 볼 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래서 좀 학생들이 불만이 좀 있었어요. 시험 볼 때 너무 점수가 낮게 나오니까. 그래서 올해는 세무사 시험 기출문제집이 내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들을 여기저기 뽑아갖고 자주 나오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출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3회 분량내니까 더 낼 게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15년치 기출문제 그러니까 지문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반복되는 거 싹 제거하고 반복 없이 하면은 3회 분량 내니까 별로 할 게 없다. 120문제 정도 내니까 더 낼 게 없는 거야. 물론 이제 조금 더 있긴 있지. 근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굳이 뭐 모의고사에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이제 뺐지. 고해에는 나왔지만 앞으로는 나올 확률이 낮은 거 이런 것들을 빼고 했더니 120문제 정도야. 그러니까 넉넉하게 150개, 50문제 정도면은 더 넉넉하게 한 200문제 정도. 그러면은 세무사 시험에서 나올 만한 내용 거의 커버가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내가 출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좀 기본서 형식을 갖춘 그런 책으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핵심 정리해갖고 핵심 정리라는 책으로 이 책의 요약서예요. 이 책의 체계랑 똑같아. 이 기본서랑 체계는 똑같은데 내용만 요약돼 있지. 그리고 표가 많이 들어갈 거고 정리돼 있는 표가. 그런 책이 이제 한 7월, 6월 정도면 나올 거니까 그 책을 메인 교재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지금은 이해 위주로 편안하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첫날인데 지금 오리엔테이션 조금 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법 들어가기 전에 민법 얘기를 좀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유용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거 선생님 세무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뭐 민법까지 하십니까? 근데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계학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회계학 공부할 때 처음에 분계 배우죠, 분계. 근데 분계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분계를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거라 분계를 배우긴 배우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법학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뭐 채권이니 권리 능력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채권, 뭐 채권이 뭔지는 아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채권 말고 회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 그거 말고 채권, 물권 할 때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거, 그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그런 거를 1시간 정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이거는 꼭 들어보셔야 돼. 이거 필요 없을 것 같다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집중 안 하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법학에서 쓰이는. 물론 이제 법학이라고 하면은 형법도 있고, 뭐,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공법, 사법 이렇게 나뉘죠. 공법은 이제 국가와의 관계에서 뭐를 규율하는 거고, 사법은 이제 민간인들 사이에서 거래하면서 돈 주고 받고 뭐 이런 거 규율하는 법이거든. 근데 이제 사법 중에 기본법이 민법이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우리는 형법은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법 쪽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쪽은 전혀 터치를 안 할 거고 사법 중에서 우리가 상법을 공부해야 되니까 민법 관련된 거를 조금 볼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개념 정도만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이걸 알아야 앞으로 상법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본 개념을 설명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소송 구조를 조금 설명을 할 거예요. 소송. 아, 선생님, 소송은 변호사나 하는 거지 세무사가 소송할 것도 아닌데 소송 구조를 왜 설명하십니까? 소송 구조를 알아야 이 상법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이게 좀 감이 와요. 이게 상법도 그렇고 민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일상생활에서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적용이 되고 있지만 적용이 되는 걸 느끼진 못하지. 근데 이 법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야. 똑같아. 법이라는 게 이게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이게 활용이 가시적으로 활용이 되는 건 소송이에요. 소송. 그래서 소송 구조를 알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소송 구조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알면 이게 좀 체감적으로 느낌적으로 와 닿는다고. 아, 그래야 되겠구나. 아, 그게 타당하겠구나. 이 와 닿는다고요. 그래서 소송 구조를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수업 진행은 뭐 방금 얘기한 것도 뭐 비슷한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법학을 전혀 모른다라는 전제하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법학을 전혀 모르진 않지. 여러분들이 세법도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법학을 그래서 추정과 간주의 차이 뭐 이런 거는 알더라고 보니까. 근데 추정과 간주 이거는 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 높은 수준이거든. 내가 오늘 설명하라는 거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아주 기초야. 근데 이거는 모르면서 추정과 간주는 또 알고 있더라고요. 뭐 세법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 하지만 내가 그거를 고려해서 강의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법학을 전혀 모른다는 전제하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아주 쉽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 강의 스타일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그런 거를 예를 많이 들어. 예를 들어야 이제 와닿거든. 이해가 되거든. 이해 안 들고 그냥 이 법률 용어로만 설명하면은 법률 용어가 이게 좀 딱딱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린가 싶고 딴 세상 얘기 같아. 근데 우리 법이라는 게 우리 일상에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사건들 아주 간단한 사건이야. 복잡한 사건 갖고는 얘기 안 해. 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아야 된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 손해배상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 아주 간단한 것들. 그런 거를 예로 들어갖고 법 이론을 설명을 할 거예요. 회사법 들어가도 마찬가지야. 상법 들어가도 아주 쉬운 예들을 갖고 설명을 할 거예요. 예를 많이 들어가면서 법학을 전혀 모른다는 전제하에 기초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 것이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한 30분 정도가 지났는데 우선 민법 얘기부터 할게요. 오늘 하는 거는 따로 노트를 하나 만들어 갖고 적어 놓는 것도 좋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상법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민법이랑 기초적인 개념, 법학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초적인 개념 이걸 좀 설명을 할게요. 우선 법이라는 게 구성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법학에서는 요 부분을 요건이라고 하고 요 부분을 효과라고 해요. 물론 모든 법이 다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건 아니지. 뭐 하면은 뭐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뭐 해라 뭐 이렇게만 나오기도 하고 어떠하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조문이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어떤 법이 있는데 그 안에 조문이 1000개다. 그러면은 개별 조문은 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전체 법 내용을 보면은 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고. 그래서 이걸 요건이라고 하고 이걸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실관계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실관계가 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 효과는 다 권리 의무와 관련된 거예요. 권리 의무.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사실관계가 이런 거 사실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길을 걷는데
2024년 4월 30일 날 차에 치여갖고 크게 다쳤다. 이게 하나의 사건이잖아. 이게 이런 사건을 법학에서는 사실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관계. 사건, 사실관계. 뭐 사건이라는 표현은 거의 안 쓰지. 어떤 사실관계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법에서 인정한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 효과는 권리 의무라는 거예요. 자, 방금 들었던 그 예를 갖고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2024년 4월 30일 날 강남역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랜저 자동차가 한 대가 와서 이 사람을 치었다. 그래갖고 전치 10주에 상해를 입었다. 이런 사실관계가 발생을 한 거야. 그러면 이런 사실관계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뭐 그냥 상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차 운전한 사람 경찰서 가갖고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재판 받아갖고 징역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벌금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저 다친 사람한테 손해배상 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근데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상식적으로 경험해 본 거에 기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이제 법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법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다 그랬죠. 공법은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근데 형법은 공법이야. 형법이라는 거는 범죄와 형벌을 규율하는 법이죠.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가 이렇게 처벌을 한다, 형벌을 부과한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게 형법이에요. 방금 형법에 따르면 뭐 형법 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형법도 있고 뭐 도로교통법도 있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 있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많은데, 개별 법률은 많은데 이걸 다 통틀어서 그냥 형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뭐 형사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형법에 따르면은 교통사고를 내면은 이거 과실범인데 실수로 교통사고 나서 사람 다치게 하면은 그거 형사처벌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기본적으로 규율을 하죠. 그래서 징역을 갈 수도 있고 뭐 벌금을 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건 이제 공법 쪽이니까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진 건 이제 사법 쪽이죠. 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을 해준다, 뭐 이런 거는 사법에서 규율을 하는 거예요. 사법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민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좀 어색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국가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 사인 간의 관계에서의 권리 의무 관계, 요거를 규율하는 법은 이제 사법이에요. 상법은 사법이니까 우리는 사법을 좀 관심을 많이 갖춰서 보자고요. 방금 본 것처럼 갑이라는 사람이 2024년 4월 30일 날 을이라는 사람이 운전하는 그랜저 자동차, 이거에 치여갖고 다쳤다. 10주 상당의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실관계가 발생을 한 거죠. 이런 사실관계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규율하는 법은 뭐냐? 사법 중에 우선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이 돼요. 민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 민법 750조에 보면 불법 행위 그래갖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서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손해 끼친 사람, 여기서 갑이죠.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게 효과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 갑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권리를 취득하는 거고, 을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사실관계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법에 적용을 하면은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긴다. 이걸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걸. 근데 민법은 이제 사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그 중에서 이제 회사법이죠. 회사가 사업하면서 돈 벌려고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관계, 그걸 규율하는 법이 상법 중에서 이제 회사편,
우리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는 제목은 그 시험 과목으로서의 이름은 상법이지만 상법 중에서 회사 편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장사하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이제 회사법이다. 회사법도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러한 경우 이렇게 한다. 자, 법이라는 거는 거의 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랬는데, 이런 형식으로 규정이 돼 있다 그랬는데, 어떤 요건이 충족하면 거기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 효과는 권리 의무 관계라 그랬지. 권리 의무의 발생, 변동, 소멸, 요걸 규율을 한단 말이에요.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변동하고 소멸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방금 들었던 요 사실관계는 요 사실관계가 발생하면, 그러면은 이걸 민법에 적용하면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 의무, 손해배상 의무, 이게 발생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 얘의 손해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라고 쳐봐요. 뭐 치료비 뭐 기타 등등 다 해갖고 얘가 입은 손해가 1,000만 원이었다고 쳐봐.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또 있었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갑이 집에 찾아가갖고 미안하다면서 정말 제가 이게 당신을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을 해주겠대. 그러면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1,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의 봅시다. 그래서 얘가 그럽시다. 그리고 1,200만 원을 받았어요. 이것도 하나의 사실관계죠. 이거는 이제 2024년 5월 20일 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쳐봐. 이것도 하나의 사실관계지. 돈 준 거. 이 사실관계가 발생하면, 그러면은 이걸 법에 적용하면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겠어요? 권리 의무가 소멸하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돈을 받음으로써 그 권리가 만족을 얻은 거야. 만족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지. 소멸하게 되는 거지. 이 사실관계도 하나의 권리 의무의 그 소멸의 요건 사실인 거예요. 권리 의무의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 사실. 요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법이라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법률 용어로만 설명하면 어렵다고 이제. 내가 만약에 법학이라는 건 요건과 효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실관계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법률 효과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입니다. 이렇게 법률 용어로만 설명을 했으면 말 듯한데 그럼 잘 와닿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사실 이게 사회생활에서 흔히 있는 사건을 여기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좀 잘 와닿죠. 자, 법이라는 거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법학이라는 게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그 효과라는 건 이제 권리의무의 발생, 변동, 소멸인데, 권리의무의 발생, 변동, 소멸을 그냥 권리의무의 변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발생과 소멸도 이제 변동 중에 하나니까. 자, 여기 권리의무. 근데 우리가 이 권리를 공부를 하면 그 권리에 대응돼서 의무가 있는 거니까,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권리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만 표현하기도 하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게요. 권리가 발생한다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권리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요. 이 권리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권리라는 거 기본적으로 뭐죠? 권리라는 거, 다른 한 사람한테 뭔가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이에요. 법이 인정한 힘. 근데 우리 권리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채권이라는 것도 있고, 물권이라는 것도 있고, 친족권도 있고, 상속권도 있고, 뭐 특허권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성질의 권리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채권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상법을 공부하면서 발생하는 권리는 다 채권이야. 99%는 채권이야. 이 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이런 걸 주로 공부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채권.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채권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회계학 공부하고 그럴 때 이제 채권 나오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채권은 아마
그 회사채를 말하는 걸까요? 회사채. 회사채,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금전채권,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더 넓은 의미에서의 채권이에요. 회사채, 그 채권은 요 채권의 그냥 일부일 뿐이야. 그것도 이제 성질은 요 채권이지만 이제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채권 이렇게 되지. 맞나? 채자가 좀 명확하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뭐 아무튼 채권 그런 거예요. 채권의 의미는 뭐냐? 채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건에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건도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은 물건의 개념은 그닥 알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물건의 개념이 좀 필요한 경우가 나와요. 뒤에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질권이 물건 중에 하나거든. 지금 뭔지 모르겠지. 질권이 뭔지 모르겠지. 몰라도 돼요. 지금은. 그래서 물건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이 알긴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그 질권 얘기 나올 때만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좀 부분적으로만 알면 돼요. 근데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좀 비교 수단으로서 조금 설명을 하긴 할게요. 그래서 이 채권이라는 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사람에 대한 권리야. 사람에 대한 권리. 근데 이 물건이라는 건 뭐냐? 이 물건이라는 거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물건은 소유권이죠. 소유권.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에요. 소유권 말고도 물건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거는 저당권이라는 게 있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자기 집에다가 근저당 설정하고 돈 빌린다 하잖아. 이 근저당이라는 게 저당권 중에 하나고, 저당권도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저당권은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장 익숙한 거, 소유권. 요거랑 좀 비교를 하자고요. 자, 채권의 대표적인 걸로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자고요.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1,000만 원을 빌렸다. 1,000만 원을 빌렸다. 이거는 이제 법률 용어로는 차용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차용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은 있죠.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차용했다 그러고,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1,000만 원을 대여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대여, 차용, 빌려줬다, 빌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학을 공부하니까 법률 용어를 조금 쓰자고요. 개인적으로 나도 이런 용어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냥 빌려줬다 그러고 빌렸다고 하면 되지, 왜 대여했다, 차용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법학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런 표현을 좀 익숙해지는 차원에서 써보자고요. 수업 시간에 계속 써야 익숙해지고, 그래야 이제 시험에도 나왔을 때도 익숙하게 풀 수가 있잖아. 자, 이렇게 돈을 빌리는 계약이 체결됐다. 그럼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이것도 하나의 사실관계잖아.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한테 뭐 예를 들어서 2024년 뭐 4월 25일 날 1,000만 원을 빌렸다. 이것도 하나의 사실관계라고. 그 사실관계를 법에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 이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어떤 법일까? 먼저 찾아야 되겠지. 근데 그건 민법이에요. 민법 소비대차라는 계약 부분에 그걸 규율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 쉽지.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된다. 근데 이거 갚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 이제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권리 의무가 생긴다고. 어떤 권리가 생길까요? 을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 갚아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지. 대여금 반환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대여금 반환 채권. 권리가 생기는 거죠.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갑은 요건 좀 노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렇게 갚아야 된다. 대여금 반환 채권. 얘는 마찬가지로 차용금 반환 의무. 빌린 돈을 차용금 반환 의무가 생기는 거지. 이 권리에 대응해서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채권이 발생을 했어요. 채권.
이 채권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권리라 그랬죠. 을 입장에서는 갑이라는 사람한테 야, 너 나한테 빌린 돈 갚어. 너 25일 날 빌려가면서 그 다음에 5월 25일 날 갚는다 그랬잖아. 5월 25일이 되면 을이 이제 갑한테 갚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돈을 갚는 행위, 돈을 이렇게 주는 행위를 해라고 을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갚는 행위를 해, 행동을 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법이 인정한 힘이죠. 특정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권리잖아. 그 권리, 채권이 생긴 거예요. 이거 강제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 가서 때려서 강제로 뺏어가 그건 안 되고, 이걸 실현하는 방법은 이제 소송이죠. 소송 절차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 이렇게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건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채권은 다른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갑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병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야, 내가 갑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거든. 야, 병 네가 1,000만 원 갚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나요? 당연히 못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못하잖아. 그 이유가 뭐겠어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갑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갑한테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제3자한테는 힘이 없어요. 아, 선생님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시네요. 자, 물건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물건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그럼 뭐 물건한테 뭘 강요하나? 물건한테?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으면은 지구에 있는 80억 모든 사람이 그 권리와 관련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대세적 권리예요. 대세적 권리. 이거는 대인적 권리고. 대인적.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대인적 권리고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이거는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이긴 하지만 그거에 의해서 지구에 있는 80억, 70억인지 80억인지 모르겠는데 70억 전 세계인이 다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해. 그래서 대세적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무를 부담할까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서점에 가서 인사이트 세무사 상법이라는 책 한 권을 구입을 했어요. 자, 인사이트 세무사 상법 책을 그냥 X라고 부를게요. X라는 물건을 구입해서 사왔어요. 돈 주고 사왔어. 그럼 내게 됐죠? 그럼 갑은 X라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야. 물건에 대한 권리. 자, 우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 대세적인 권리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죠.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걸까? 이 물건에 대해서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책을 통해서 자유롭게 수익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소유권에는 요 세 가지 권리가 다 들어있어. 소유권이라는 물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내용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X라는 물건 1센트 세무사 상품 하나 샀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친구랑 소주 한잔 먹으러 나가야 돼서 지금 안 보고 싶으면 안 보고, 책장에 꽂아놓고 싶으면 꽂아놓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남의 물건이면 그렇게 못하지. 내 물건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X라는 책에 대해서 X라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남의 물건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 잘못하면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죠. 그리고 그 물건을 내 마음대로 수익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친구한테 책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 그것도 할 수 있어. 뭐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책이라는 거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 그런 게 있긴 있죠. 언제 있어요? 만화방에 가면은 우리가 돈 내고 만화책 보죠. 그게 만화방 주인 입장에서는 돈 받고 책 빌려주는 거지. 잠시. 물론 이제 책 빌려준다고 했을 때 갖고 나가지 못하지. 만화방 안에서만 봐야죠. 근데 어쨌든 책 주인 입장에서는 책을 빌려줘서 그걸 또 수익 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활동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내 책이면, 내 물건이면 수익 활동할 수 있어요. 처분 행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처분 행위라는 거는 뭐 이것도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사실적 처분 행위와 그다음에
법률적 처분행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실적 처분행위. 이건 뭐냐? 책을 그냥 불태워버린다.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런 것들이야.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어. 소유권이 없으면 못하지. 남의 물건을 내가 마음대로 불태워버린다? 남의 물건을 갖다가 내가 갖다 버린다? 그러면은 손괴죄 뭐 이런 걸로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 물건이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법이 그걸 보장을 해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법률적 처분행위 이건 뭐가 있을까요? 팔아버린다. 팔아버린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법률적 처분행위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그냥 증여한다. 무상으로. 법률적 처분행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이건 물건에 대한 권리야. 특정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행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제 물권이라고 부른다. 물권. 이 이제 물건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의해서 이건 이제 대세적 권리라 그랬죠. 다른 사람이 이거에 의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될까요? 갑이 X라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겠다? 이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무는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가 다 부담을 하는 거야. 갑이 X라는 물건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X 물건을 훔쳐갔다. 그러면 형사처벌하죠. 형사처벌, 절도죄로 형사처벌해요. 벌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징역도 간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남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의 물건을 훔쳤다. 그럼 형사처벌을 받는데 형사처벌을 하는 이유는 얘의 소유권을 침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갑이 X라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갑 이외의 70억 인구는 이 소유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건데 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야. 페널티를 받는 거라고. 그 페널티의 내용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법적으로 보면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기도 하죠. 손해배상 채무. 이 책 가격이 뭐 4만 원짜리면은 4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기도 하죠. 그게 페널티예요. 그 페널티는 타인의 물건을 침해해서는 안 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거예요. 페널티는. 그래서 이걸 대세적 권리라고 부른다. 우리는 요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채권이라는 것은 대인적 권리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채권이다. 여기서는 아까 돈을 갚아라 라고 요구할, 돈을 줘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거라는 거야. 얘가 호주머니에 지금 1,000만 원이 있어. 만 원짜리 지폐 1,000장이 있어. 만 원짜리 지폐 1,000장은 좀 너무한가? 5만 원짜리 지폐 200장이 지금 주머니에 있어. 뭐 그냥 가방이라고 할까? 가방에 있다. 그러면 을이 변제기가 됐을 때, 뭐 5월 25일 날 갚기로 약정이 돼 있다. 5월 25일이 됐어. 그랬을 때 을이 1,000만 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얘가 1,000만 원을 지금 들고 있어. 그러면 을이 그거 강제로 뺏어가면 될까요? 야, 1,000만 원 내 거야. 그러면서. 그건 안 돼요. 그러면은 을도 형사처벌 받아. 을이 갑한테 갖고 있는 권리의 내용은 야, 1,000만 원을 나한테 갚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그래서 얘가 들고 있는 거를 자, 갚을게 라고 주면은 정당하게 받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걸 자기가 강제로 뺏어가면 안 돼요. 그 금전에 대한 소유권은 얘가 갖고 있는 거거든. 소유권은 언제 그 금전에 대한 그 지폐에 대한 소유권이 언제 을한테 이전이 되느냐? 얘가 임의로 돌려줬을 때, 돌려줘서 얘가 받으면 그때는 그 금전에 대한 소유권이 을한테 이전이 돼요.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소유권은 갑 거야. 을은 갑에 대해서 이걸 갚는 행위를 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이걸 강제로 가져가면은 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채권은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이제부터 소송 절차를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들고 있어도 1,000만 원을 들고 있어도 얘는 그걸 뺏어가진 못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야, 너 변제기가 됐지 않냐? 5월 25일이 됐지 않냐? 너 한 달 전에 나한테 돈 빌려갈 때 너 오늘 갚는다고 했지 않냐? 갚어. 요구만 할 수 있어요. 안 갚으면 못 뺏어간다. 그러면 채권은 아무 소용이 없네요. 아니에요. 소용이 있어.
이거 어떻게 실현하냐? 소송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자, 소송 절차를 이제 보자고. 이 채권 안에는 네 가지 힘이 있어요. 네 가지 힘. 첫 번째, 청구력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청구력. 이런 거는 쓰지는 않아도 돼요. 이런 거는 오늘 한번 등장하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개념이야. 근데 이게 소송 절차에서 이게 실현되는 게 어떤 힘을 매개로 실현이 되는가, 요거를 좀 알려주려고 그냥 보는 거예요. 안 써도 돼요. 두 번째, 급부 보유력이라는 게 있어요. 급부 보유력. 그리고 세 번째, 소구력이라는 게 있어요. 소구력. 네 번째, 공취력이라는 게 있어. 공취력. 뭐 용어가 뭐 되게 어렵네요. 그죠? 자, 청구력. 이 청구력은 이제 채권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야. 이거는 이제 아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채권이라 그랬죠? 이 채권, 그 힘이 바로 청구력이야.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힘. 이제 청구력이고 채권의 가장 근본적인 효력이다. 급부 보유력,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채무자가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을 때 이행을 해서 이걸 받았어. 그거를 적법하게 계속 보유할 수 있는 힘. 그게 급부 보유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2024년 4월 25일 날 갑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언제 갚을래? 한 달 후에 갚을게. 5월 25일 날 갚을게. 이렇게 된 거죠. 5월 25일이 됐어. 그래서 갑이 돈을 갚았어. 1,000만 원을 을한테 줬어요. 그러면 을은 돈을 빌려줘서 대여금 반환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갑이 이미 이행을 하면 이거를 계속 받아서 보유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채권이 없는데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 그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렸어요. 한 달이 지났어. 근데 갑이 뭔가 착각을 한 거야. 내가 한 달 전에 병한테 돈을 빌렸었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병한테 병 계좌로 돈을 보내. 1,000만 원을. 병은 사실 갑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채권이 없잖아. 을이 빌려줬으니까 갑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을이잖아요. 병은 채권이 없다고.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잘못 변제를 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갑은 나중에 맞다. 내가 병한테 빌린 게 아니라 을한테 빌렸었지. 그걸 알게 되면 병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병은 그거 돌려주는 게 맞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지. 그거를 이제 법률 용어를 써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병은 갑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채권이 없었거든. 대여금 반환 채권뿐만 아니라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급부 보유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환을 해줘야 돼요. 병이 받은 거는 부당한 이득이 되는 거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 그렇기 때문에 반환을 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해. 그러니까 이제 부당이득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 채권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은 병은 갑에 대해서 채권이 없기 때문에 급부를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급부 보유력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자,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야. 소구력과 공취력. 자,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대여금 반환 채권이 있죠. 청구력을 행사해서 을이 갑한테 돈 갚어라고 했는데 갑이 안 갚으면 어떻게 하느냐. 안 갚으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소송 절차는 두 가지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재판 절차는 두 가지야.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 소송 절차는 요 채권의 힘 중에서 요 소구력이 실행되는 절차예요. 소구력. 집행 절차는 이 공취력이 실현되는 절차예요. 자, 갑이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송 걸어야죠. 소송을 걸어야 돼요. 뭐 여러분들 다 알죠. 안 갚으면은 우선 변호사 찾아가죠. 변호사 찾아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변호사는 이제 소송 걸어야 된다 그랬죠. 소송 걸어야지 뭐 어떡할 거야? 안 갚으면.
뭐 그냥 집에 찾아가셔갖고요, 흡수 두들겨 패갖고 그냥 강제로 뺐어요. 변호사가 이렇게 알려줄 수는 없잖아. 그게 해서도 안 된 일이고. 그렇게 하면 강도 돼갖고 이게 이제 쇠고랑 차는 거야. 소송을 걸어야 돼요. 이 소송 절차는 뭘 하는 거냐? 권리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예요. 그리고 권리 의무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판사가 이행을 명령을 해요. 이행해라. 그런 절차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을이 원고가 돼서 여기 이제 법원이 이렇게 있고요. 법원 판사님이죠. 법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대역에 있는 큰 건물, 서울중앙지방법원, 큰 건물, 그게 떠오르죠? 근데 이제 소송에서 법원이라고 하면 판사님을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판사님. 그러니까 여기서 법원이다 이렇게 하면 판사님을 생각하세요. 사람을 생각해. 사람을. 의자에 앉아있는 판사. 어떤 법원에서 의자에 3명이 앉아있지. 서 있는 걸로 그림을 그렸는데, 판사님. 법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이제 원고가 되는 거죠. 원고가 이제 왼쪽에 있고, 피고가 이제 오른쪽에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그림은 실제 법정을 갖고 그리는 거야. 법정에 이렇게 보면 판사님들이 이렇게 앉아있죠. 3명이 앉아있고, 여기에 이제 법원 직원들이 앉아있어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게 책상이고, 이거 위에서 보고 있는 거야. 여기 이제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이렇게 갖다 놓고 있어.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이제 방청석이 이렇게 쭉 있죠. 방청석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원고가 앉고, 여기 이제 피고가 앉아요. 변호사가 스님이 돼 있으면 이제 변호사가 여기 와서 앉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사건에서는 요 사건을 갖고 보면 을이 여기 앉고 갑이 여기 앉게 되겠지. 피고 여기다 썼으니까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에서 법원의 권리 의무 관계를 우선 확정을 하는 절차가 이제 소송 절차라 그랬죠.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여기서 을이 소송을 걸면 을은 그런 주장을 할 거예요. 아니 판사님, 제가 4월 25일 날 갑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5월 25일 날 갚기로 돼 있었어요. 그 주장을 하는 건 뭐예요? 그 주장은. 그래서 돈을 갑이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얘는 을은. 그건 무슨 얘기예요? 4월 25일 날 돈을 빌려주는 사실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민법이라는 법에 적용을 하면, 그러면은 대여금 반환 채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는 걸 판사님이 좀 인정해갖고 뭐 쟤한테 갚으라고, 쟤한테 좀 갚으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갑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까 얘기를 할 때 뭐 전지적인 입장에서 실체 사실관계를 얘기를 했죠. 돈을 빌렸다. 자, 그런데 실제에서 보면은 얘는 빌려줬다고 주장을 하는데 얘는 안 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판사님, 저는 빌린 적이 없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판사님, 제가 빌린 건 맞는데요, 이미 갚았습니다. 이미 갚았는데 왜 제가 또 갚으래요? 나도 이미 갚았기 때문에 갚을 게 없는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안 빌렸든 빌렸는데 갚았든 더 이상 대여금, 차용금 반환 채무는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을이 주장하는 거는 빌려줬으니까 나는 권리가 있고 갑은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갑은 안 빌렸다 또는 빌렸지만 갚았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거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얘도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거기에 따른 의무의 존부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죠. 얘는 빌려줬으니까 권리가 있다. 얘는 안 빌렸다 또는 빌렸지만 갚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주장, 의무 없다. 이런 주장을. 우리 아까 얘기할 때 이제 전지적인 관점에서 뭐 빌렸다라고 했지만 판사는 몰라요. 판사는 얘 말이 맞는지 얘 말이 맞는지 몰라. 그래서 이 권리가 있는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심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리를 해서 뭘 하냐?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권리 있는 게 맞네. 너 을한테 1,000만 원 갚어 라고 이행을 명령하기까지 하고, 봤더니 뭐 권리가 없는데?
그러면 그냥 원고 청구 기각. 너 집에 가라. 왜 쓸데없는 주장하고 있냐? 집에 가. 이렇게 원고 청구 기각을 하죠. 이렇게 권리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권리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어? 우선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돼요. 사실관계. 얘는 지금 빌려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얘는 안 빌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 또는 빌렸지만 갚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그걸 판단해요.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야 된다고.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한 다음에 이제 판사가 확정된 사실관계를 법에 적용을 하는 거죠. 법에 적용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권리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소송 절차에서는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 다음에 법령의 적용.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중요해요. 요게. 법령의 적용은 판사가 알아서 하는 일이고, 요 소송 진행 과정에서는 사실관계의 확정 요걸 하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의 확정은 주장과 입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주장과 입증. 자, 요 예를 갖고 보시죠. 우리가 들었던 요 예. 우선 을은 어떤 주장을 하겠어요? 판사님, 제가 2024년 4월 25일 날 갑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겠죠? 이런 주장을 해요. 뭐 주장만 하면 판사가 그걸 다 인정해 주나요? 아니에요. 주장 사실은 증거가 있어야만 입증을 해줘요. 인정을 해줘요. 우리 그런 주장을 하면 판사는 빌려줬어? 증거 대봐, 증거. 이렇게 한다고요. 증거를 대라 그래요. 증거를 대야만, 입증을 해야만 주장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요. 입증을 못하면 그럼 인정 못 해줘요. 야, 너 판사가 을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 눈빛을 봤더니 참 진솔해 보인다. 너는 거짓말을 못할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증거가 없지 않니? 내가 네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증거가 없으면 인정을 못 해줘.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입증을 못하면. 이렇게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만 사실관계를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의미도 들죠. 을은 빌려줬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안 빌렸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쳐봐. 안 빌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판사가 을한테 야, 너 빌려줬다는 증거 대봐. 너 빌려줬다는 증거 못 대면은 너 안 빌린 거야. 안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너 패소야, 패소.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은 갑한테 야, 너 안 빌렸다는 증거 대봐. 너 안 빌렸다는 증거 없으면은 그러면 너 빌린 거야. 그러니까 돈 갚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될까? 어떤 게 맞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자가 맞죠. 그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상식으로 접근을 한 거지. 상식적으로 보면 맞아. 법이라는 게 원래 상식이야. 그래서 상식이 거의 다 맞아. 자,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 얘한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뭐예요? 입증 책임이 얘한테 있다는 거지. 입증 책임이 얘한테 있다고 하는 근거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권리의 발생, 변동, 소멸을 일으키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 권리 발생이라고 표현할게요. 아까 변동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는데 권리 발생이라고만 할게. 발생, 변동, 소멸 요거 전부 다를 그냥 권리의 발생. 권리 발생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야. 자, 여기에서 얘가 지금 판사님 저는 대여금 반환 채권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대여금 반환 채권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갑한테 그 의무 이행을 좀 명령을 해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얘가 소송을 거는 거지. 근데 이 권리, 대여금 반환 채권이라는 거는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빌려주는 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거죠. 이 대여금 반환 채권이라는 권리 발생의 요건이 되는 사실은 빌려주는 행위야. 얘는 지금 판사님 제가 빌려줬습니다. 이 주장을 하는 거는 권리 발생의 요건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권리 발생의 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요.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그 사실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자, 갑 지금 저 안 빌렸습니다. 안 빌렸습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안 빌렸습니다.
안 빌렸습니다라는 사실, 그게 어떤 권리 발생 변동 소멸의 요건 사실인가요? 돈을 안 빌리면 어떤 권리가 변동이 돼요? 발생되거나 소멸해? 안 빌리면? 돈을 안 빌리면 권리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렇잖아. 안 빌리면 갚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안 빌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거는 권리 발생 변동 소멸의 요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가 주장하는 게 권리 발생 변동의 요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얘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우리 판사님 돈을 빌려줬습니다.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증거를 냈어. 차용증을 낸 거야. 차용증을. 차용증 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차용증. 2024년 4월 25일 갑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음. 그래서 4월 25일. 그다음에 을 도장 꽝 이렇게 찍혀 있어. 빨갛게. 빨간색이니까 이걸로 할까? 을 도장 꽝 이렇게 찍혀 있어요. 도장만 빨간 거니까 이것만 빨간색으로 할까? 이렇게. 이거를 이거 갑이라고 해. 갑이 빌린 거니까 갑으로 해야지. 갑 도장 꽝. 이렇게. 을로부터 빌렸음. 이렇게 써 있고. 이거를 을이 입증 자료를 법원에 낸 거예요. 판사님 보십시오. 갑 도장 빨갛게 찍혀 있는 차용증입니다. 그럼 판사가 이거 차용증? 이거 위조된 거 아니야? 봤더니 뭐 위조된 건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 갑 피고 이거 당신 빌린 거 맞는 거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입증이 된 거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판사는 이행을 명하게 될 거야. 여기서 소송이 끝나버리면. 얘가 이제 안 빌렸습니다 하는데 빌린 걸 입증을 했다. 그러면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갑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쳐봐. 안 빌렸습니다라고 주장을 한 게 아니라 판사님 제가 빌린 건 맞긴 맞습니다. 그 차용증 제가 써준 거 맞아요. 하지만 갚았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쳐봐. 갚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갚았다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 누가 부담할까요? 갚았습니다 주장했어. 그랬을 때 판사가 야 갚았다는 증거 대봐. 증거 못하면 너 안 갚은 거야.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은 얘는 이제 갚았습니다 주장하는데 얘는 아닙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안 갚았어요. 전 돈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법원이 을한테 야 너 안 갚았다는 증거 대봐. 안 갚았다는 증거 없으면은 너 갚은 거야. 그렇게 해야 될까? 얘가 입증 책임을 질까? 얘가 입증 책임을 질까? 갚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럼 얘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얘가. 왜? 갚았다는 사실. 갚았다는 사실은 권리 소멸의 요건 사실이에요. 권리 소멸의 요건 사실. 얘가 대여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 원래는 차용증이 있었으면 1,000만 원 반환 채권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얘가 그걸 이미 변제를 했다. 갚았다. 이 사실은 갚았다는 사실은 얘가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이 소멸하는 요건이 되는 사실이라고. 그래서 얘가 입증 책임을 부담을 하는 거예요. 입증을 못하면은 인정 못 받아. 갚은 거 입증 못 받아. 갚았습니다 주장을 하려면 영수증 이런 거 증거로 내야 돼요. 영수증을 증거로 내거나 아니면은 뭐 갚을 때는 이제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지. 계좌로 송금을 하면서 계좌 송금, 통장 사본 같은 거를 제출하는 거지. 통장 사본 제출할 때 거기서 우리가 이제 계좌 송금할 때는 뭐 쓰잖아요. 뭐 수취인난, 뭐 송부인난 뭐 이렇게 쓰잖아. 차용금 변제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제 보낸 게 있다. 통장 사본이 있다. 그걸 증거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갚은 게 맞구나. 대여금 반환 채권이라는 그러니까 대여금 반환 채권이라는 권리의 소멸의 요건이 되는 사실, 변제 사실. 그거를 입증을 해냈으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정을 먼저 해요. 주장과 입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한다.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다고 쳐봐.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빌려줬다는 주장을 하는데 얘는 안 빌렸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얘가 차용증을 제출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됐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권리가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된 상황이죠. 안 빌렸다 이런 주장은 배척된 상황인 거고, 그 경우에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겠어요? 사실관계가 그렇게 확정이 됐으면은 이걸 이제 민법에 적용하는 거지. 민법에다가 적용을 해요. 여기에서 이 요건에다 적용을 하면 민법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대여금 반환 채권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법원은 갑에 대해서 1,000만 원 대여금 반환 채권이 있군. 권리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행을 명령을 해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주문에 이렇게 나와요. 판결문이 나오면 판결문 이제 첫 페이지에 주문이라는 게 나와요. 주문. 이게 이제 판결의 결론이야. 결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언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여러분들이 그런 주문 형식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 사실관계 소송에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법령 적용은 판사가 알아서 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이제 얘네들이 뭐 어떤 법에 따르면 뭐 이런 거 주장할 필요 없어요. 사실관계만 주장을 하면 어떤 법을 적용해서 어떤 권리금을 부과할지는 판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아까 두 번째 경우처럼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빌려줬습니다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했어요. 입증까지 마친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의 권리는 인정이 된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얘가 갚았습니다 주장을 해. 아니 얼마 전에 다 갚았는데 제가 지금 또 달라 그러는 거예요 판사님. 얼마 전에 갚은 거 증거로 영수증 딱 제출하는 거야. 그러면 법원에서는 빌려준 것도 맞고 갚은 것도 맞구나. 아니 이미 갚았으면 또 갚을 필요는 없는 거지. 원고 청구 기각. 원고 청구 기각 그렇게 나오는 주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원고가 승소한 거를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돈을 빌려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소송 절차는 그걸로 끝이야. 소송 절차는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했으면 이 절차는 끝난 거예요. 뭐 항소 상고해갖고 뭐 거기서 확정이 됐다고 쳐봐. 그럼 지급하라라고 했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안 하면 판사가 얘한테 와갖고 야 너 이 새끼 지급하라고 했는데 판사가 얘기를 했는데 안 해? 너 곤장 열 때 곤장을 막 쳐갖고 강제로 주도록 하나? 그런 건 없어. 곤장을 치고 이런 건 옛날에 사극에나 나오는 거지. 현대 소송 절차에는 그런 건 없어요. 현대에서 소송 절차는 그걸로 끝이에요. 권리가 있다는 거를 공권력에 의해서 확인을 받고 공권력이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의무 이행을 명하는 걸로 그걸로 이제 끝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냐? 집행 절차에 의해서 실현이 돼요. 판사가 너 갚아야 되는 게 맞아 임마 갚아 임마 이렇게 했는데도 안 갚는다. 그러면 이제 집행 절차를 통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권을 실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집행 절차야. 자, 집행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어떻게 해요? 피고 재산 경매 붙여갖고 팔아갖고 그 경매 대금으로 채권자한테 돈 주고 남는 돈은 피고한테 그냥 돌려주는, 주인한테 돌려주는 이 절차를 하죠. 자, 그렇게 하는 거야 집행 절차. 우리 이제 판결이 나오면 이 판결문을 들고 집행법원에 가요. 집행법원에 가서 여기서도 이제 뭐 판사가 있죠. 집행법원 판사한테 판사님 이 소송 절차에서 판사님이 제가 갑한테 1,000만 원 채권이 있다는 거 인정해 주시고요. 갑한테 이행하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주문 보세요.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따져요. 그냥 실행만 하는 거야. 실행은 어떻게 하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갑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갖고 그 돈으로 채권 변제하고 남는 거는 그냥 얘한테 돌려주고 이런 절차를 거쳐요. 이 절차를 간략하게 좀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재산이라고 하면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재산. 여러분들 집에 이제 엄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보세요. 가장 덩어리가 큰 재산은 뭐예요? 보통은 부동산이지.
보통은 부동산이에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작으면은 그게 이제 부동산이 되는 거죠. 물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민법에 나오는 건데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뉘는 거야. 부동산. 개념적으로만 보면 움직일 수 있는 물건, 움직일 수 없는 물건 이렇게 되겠죠. 이 분필, 책, 가방 이런 것들은 다 동산이죠. 뭐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거.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건데 이건 이제 토지와 건물만 부동산이에요. 토지와 건물 두 개만 부동산이고 나머지 물건 다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땅이랑 건물 이것만 부동산이다. 우리가 작으면은 이 건물에 해당이 되죠. 부동산 가장 대표적인 재산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재산. 동산도 있죠. 동산. 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재산 생각해봐. 집에 이제 소파, 냉장고, TV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동산이죠. 자, 그 다음에 재산으로서 뭐가 또 있을까요? 채권이 있죠. 채권. 우리가 지금 채권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채권도 하나의 재산권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재산으로 갖고 있는 채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예금 채권. 은행에 돈 맡겨놓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은행에 이제 일반 예금 같은 거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그 회계학에서 공부할 때는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뭐 여기에 들어가죠. 뭐 현금에 들어가지 않나? 나도 옛날에 회계사 시험을 공부를 좀 했어 사실. 그래서 2006년도에 회계사 시험 1차를 합격을 했었어요 그때. 나도 회계학에 대해서 요만큼 알아. 요만큼. 2차 시험은 떨어졌지. 요만큼 안네. 어쨌든 거기서 이제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이걸로 분류하지만 법적으로는 그건 채권이에요. 왜 채권일까? 현금이 아니고. 무슨 지폐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예금을 갖고 있으면은 은행에다가 예금 맡겨놓은 거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채권인 거야. 아까 채권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행동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죠. 은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은행이 사람인가요? 은행 하나의 법인이야. 법인이야. 인. 그래서 그것도 사람으로 봐요. 인과 관련해서 법에서 취급한 인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법인이고 걔에 대해서 맡긴 돈을 돌려주는 행동 그거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예금 반환 채권은 일단 하나의 권리이고 채권이에요. 자, 요거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요 부동산 강제 집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여러분들 해본 적은 없죠. 근데 드라마 같은 데 조금 보긴 봤죠. 부동산 강제 집행하려면은 우선 경매 신청을 하면 이 부동산은 등기부가 있잖아. 등기부에다가 이 강제 경매 신청이 돼 있다는 게 떠요. 압류가 돼 있다는 게. 압류라는 거는 이제 처분을 못 하게 하는 거야. 강제 집행해야 되는데 얘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 부동산, 요 부동산을 X라고 그러고 동산을 Y라고 그러고 채권을 그냥 Z라고 할게요. 이 X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제3자한테 팔아버려갖고 현금화 시켜갖고 그 돈을 땅에다 묻어놨다. 그러면은 얘 1,000만 원 채권이 있다는 거 여기서 확인받았는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방법이 없게 되죠. 그래서 강제 집행 절차를 할 때는 우선 이 부동산 처분을 금지해요. 처분 금지.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집행법원에다가 압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압류라는 게 이제 처분 금지인데 압류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에서 얘가 이제 판결문 받아온 게 있으니까 여기 집행법원에서 판결문 받았네. 그리고 X라는 부동산 갑의 소유가 맞네. 그러면은 얘가 갑의 소유의 X 부동산을 압류해 주세요. 이렇게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면 판사가 판결문 있고 등기부상 얘가 소유자로 돼 있으면 우선 압류 결정을 해서 얘한테 통지를 해줘요. 압류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줘요. 그리고 그 등기부에도 등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이 이제 다른 제3자한테 팔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처분이 금지돼. 그리고 처분 금지시켜 놓고 이제 경매에 들어가는 거죠. 처분 금지 안 시키고 경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경매 절차 진행 중인데 얘가 제3자한테 그냥 팔아버리면은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선 압류부터 해놓는 거야. 압류해놓고 경매 붙인다. 경매 붙이는 거 어떻게 해요? 제3자한테 법원이 강제로 팔죠. 강제로 팔아서
그러니까 경매 신청한 사람들 여러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 제시한 사람한테 법원이 강제로 팔고 돈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 돈 갖고 법원에서 얘한테 1,000만 원을 줘요. 그리고 남는 돈은 갑한테 돌려주는 거지. 이렇게 해요. 동산, Y라는 동산이 있다. 동산이 있다. 을이 우선 경매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얘 갑이 만약에 부동산이 있으면은 을은 법원에다가 판사님 갑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 집 갑이 지금 살고 있는 뭐 안양 아파트 408호 그게 지금 갑 소유입니다. 그거 경매 좀 붙여주세요. 그거 압류해서 경매 좀 해주세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서 먼저 해야 돼.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얘가 부동산이 없다. 사는 집이 없다. 전세를 살고 있다. 전세를 살고 있으면은 전세 살고 있는 그 집은 얘 소유가 아니니까 얘 재산이 아니죠. 그러면 얘 재산은 뭐예요? 집주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채권은 있는 거지. 갑은. 하지만 부동산은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이런 상황에서는 동사이나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을이 채권은 지금 동산 먼저 얘기를 하자고요. 동산.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집에 있는 테레비, 냉장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법원 직원들이 와갖고 그 TV 같은 데다 빨간 딱지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게 압류 딱지야. 부동산의 경우에는 압류를 하면, 압류는 뭐라 그랬어요? 처분 금지 효과가 있는 거라 그랬지. 압류를 해놓으면 더 이상 그 물건을 채무자가 제3자한테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압류 결정이 나면, 얘가 압류 신청을 해서 법원이 압류 결정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압류가 됐다는 게 떠요. 근데 동산은 등기를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동산을 만약에 압류했다. 을이 판사님, 갑이 부동산은 없고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어요. 갑의 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 테레비, 냉장고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동산을 좀 압류를 해주세요. 그럼 법원에서 압류 결정을 받아줘요. 압류 신청을 받아줘. 압류를 해. 그럼 압류를 하면 이 집에 찾아가갖고 테레비, 냉장고에다가 빨간 딱지 붙이는 거야. 빨간 딱지 붙이면 이제 갑은 그 테레비, 냉장고에 대해서 이걸 처분하면 안 돼요. 제3자에게 팔면 안 돼. 이거 팔면은 형사처벌 받아. 이거는. 형법에 나와 있는 거야.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죠. 형사처벌 받는 그런 강제력을 발동을 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해요. 그래놓고 빨간 딱지 붙여놓고 이제 경매를 벌리죠. 테레비 냉장고 경매 붙여갖고 팔아서 그 돈 얘한테 1,000만 원 주고 남는 건 얘한테 돌려주는 거야. 이 채권은 어떻게 할까요? 채권. 갑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해서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겨놓은 게 있다. 1,500만 원을 맡겨놨다. 이런 게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압류 절차를 먼저 걸쳐요. 먼저 을이 판사님, 갑이요 뭐 이런 재산 없고요.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병은행에다 1,500만 원 예금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갑의 병은행에 대한 1,500만 원 예금 반환 채권 요거 압류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압류. 그러면 법원에서 요 주문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하라. 이 판결 주문 나온 거 보고 을이 갑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게 맞군. 이걸 인정을 하면 그러면 압류 결정을 해요. 갑의 병은행에 대한 1,500만 원 예금 채권, 예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결정을 해. 근데 압류 결정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 압류 결정을 하면 그거를 얘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얘한테도 통보를 해줘요. 얘를 제3채무자라고 불러. 제3채무자. 제3채무자 이런 거 나중에 지명채권 양도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이건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지금 왜 얘를 제3채무자라고 부르냐? 요 1,000만 원 반환 채권, 대여금 반환 채권과 관련해서는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죠. 근데 요 예금 반환 채권과 관련해서는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죠. 그래서 요 절차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얘를 제3채무자라고 부르는 거야. 채권자의
채권자가 이제 압류를 하는데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를 압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압류를 하면 법원에서 얘한테도 압류 통보를 해줘요. 압류 통보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3 채무자 병은행아, 너는 갑이 너에 대해서 갖고 있는 1,500만 원 예금 반환 채권 중에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갑한테 반환해줘도 안 되고 반환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환해주지 마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갑이 병원에 와서 저 1,500만 원 맡겨놓은 거 주세요라고 해도 병원 주면 안 돼. 만약에 줬다. 1,500만 원 다 돌려줬다.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돌려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얘한테 1,000만 원 오면서 달라 그러면 또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이렇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갑한테 채무 이행하지 마라. 예금 반환해주지 마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법원이 갑한테는 야, 너 병에 대해서 1,500만 원 예금 채권 갖고 있지? 그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병은행한테 찾아와서도 안 되고 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도 안 돼. 채권 양도도 해서 안 돼. 그런 식으로 해요. 압류.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럼 얘가 500만 원은 돌려줄 수 있어. 하지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갑한테 못 돌려주죠? 이렇게 못 돌려주게 막아놓는 게 이제 압류 결정의 효력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요거에서는 이제 물건을 경매 붙였죠? 경매 붙여갖고 팔아서 그 돈 갖고 갚아줬지? 근데 요 채권은 이제 채권을 팔거나 그러진 않아. 경매를 붙이지 않고 을이 직접 병한테 1,000만 원을 받아올 수 있게끔 해줘요. 요 갑이 병은행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 요것도 대인권이죠. 대인권. 사람에 대한 권리죠. 얘와 얘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 의무예요. 그래서 얘는 예금 채권은 원래 얘한테만 갚아야 돼. 당연하겠지. 갑이 맡겨놓은 돈이니까 갑한테만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갑이 맡겨놓은 돈을 뭐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하잖아. 얘한테만 갚아야 되는데 압류가 된 경우에 압류를 한 다음에 얘는 법원에다가 다른 신청을 하나 해요. 추심명령 신청이라는 걸 해요. 뭐 이렇게 어려운 게 많이 나와. 추심명령 신청. 추심명령 신청. 이건 뭐냐면 채권 추심행위. 그러니까 추심이라는 거는 돈 달라고 독촉해서 받아내는 행동. 그걸 추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본 적이 있을걸? 뭐 전봇대 같은 데다가 채권 추심 대행 해드립니다. 받은 돈, 그러니까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그러면서 추심 대행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받아야 되는 거 돈 달라라고 요구해서 받아내는 행위를 추심 행위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 을이 법원에다 추심 명령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에서 압류한 다음에 추심 명령을 해줘요. 그럼 그건 뭐냐면 원래 병은행에 대해서 1,500만 원 예금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갑일 뿐인데 그 이외의 자는 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이러한 경우에 을이 갑에 대해서 채권이 있다는 게 확인된 경우에는 법원이 을한테 그 권한을 주는 거야. 을아, 갑이 병은행에서 갖고 있는 예금 반환 채권 행사 권한 너한테 줄게. 권한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을은 이제 추심 명령 신청을 해서 추심 명령을 받으면 병은행한테 들고 가는 거지. 이게 법원이 발행한 추심 명령입니다. 갑의 예금 반환 채권을 제가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법원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보여줘. 그럼 병은행은 을한테 돈을 주죠. 그러면 얘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병은행에서 받은 돈을 갑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은행은 을한테 갚았으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을한테 갚았으면 요 예금 반환 의무를 이행한 걸로 쳐줘서 더 이상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갑한테 갚을 의무가 없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강제 집행을 이렇게 한다.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부동산이나 동산인 경우에는 압류한 다음에 처분을 금지한 다음에 경매 붙여서 팔아갖고 그 경매 대금으로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남는 건 얘한테 돌려주는 절차로 한다.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우선 압류를 한다. 압류를 하면 이제 변제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압류를 한 다음에 추심 명령을 받아서 직접 여기서 돈을 받아갖고 요 채권 변제에 충당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요 집행 절차는 사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알면 도움이 조금 될 뿐이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 자,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책임재산. 책임재산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회사학법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등장을 해. 물론 책에는 안 나와. 책에는 안 나오고 시험 지문에는 안 나오는데 강의하면서는 내가 계속 쓰게 될 거예요. 이 용어는.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책임재산이 뭐냐? 여기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 책임재산이에요. 책임재산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면 기본적으로 책임재산이야.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그냥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라고 그러면 되지 책임재산이라는 개념을 왜 씁니까? 그걸 쓸 필요가 있는 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다 책임재산인데 채무자 소유의 재산 중에서 일부는 책임재산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법이 그거는 강제집행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거야. 대표적인 게 제사도구 있죠? 제사도구. 얘 소유의 동산 중에 제기들 있잖아.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강제집행 못해요. 암만 돈 받는 게 중요해도 조상님 제사 좀 지내겠다는데 제사 지내는 물건까지도 경매 붙여갖고 팔아갖고 돈 갚아라.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잖아. 그래갖고 그거는 강제집행 대상 재산에서 뺐어요. 자, 그리고 채권 중에 아까 우리 채권 중에 대표적인 건 예금 채권이라고 했고 예금 채권을 갖고 설명을 했죠. 근데 채권 중에 월급 채권. 얘가 만약에 회사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매달 회사에서 월급 받잖아. 월급을 받으면은 현금이지만 받기 전까지는 회사에 대해서 월급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죠. 채권. 이 월급 채권 중에서는 절반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책임재산이 아니야. 여러분들 옛날에 그 응답하라 1988 봤어요? 1988? 응답하라 1988. 그거 시청률 되게 높은 드라마였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성동일 씨가 되게 인심 좋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성동일 씨가 자기 친구 빚보증 잘못 써줘갖고 자기 월급이 절반은 압류가 되잖아. 절반은 압류가 안 돼갖고 절반만 갖고 살다가 마지막 회에서 그 친구가 돈을 갚아갖고 압류가 풀려서 이제 그 절반도 받게 되죠. 그게 이거야. 여기서 이제 아까 병은행이었는데 여기 이제 회사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 회사. 갑의 회사에 대한 월급 채권. 이것도 압류를 하면 거기서 얘가 이제 성동일이고 그리고 여기 성동일이고 그리고 은행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지. 은행이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성동일이 보증을 쓴 거지. 보증을 썼는데 얘가 안 갚으니까 성동일 친구가 안 갚으니까 성동일이 대신 갚아야 되는 거였어요. 대신 갚아야 되는 건데 당장 재산이 없으니까 월급 채권을 은행에서 압류를 한 거야. 성동일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월급 채권 이걸 압류를 한 거예요. 근데 월급 채권 전액이 다 만약에 압류가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압류 및 추심 명령 받아갖고 은행에서 성동일 씨가 회사에서 받아야 되는 월급을 다 여기서 매달 여기서 받아가야 될 텐데 월급 채권은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어요. 반만. 왜? 다 압류할 수 있다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을 해줘야지 법이 이런 차원에서 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은행이 그 월급 채권의 반만 압류해서 반은 매달 은행으로 가고 반만 받아갖고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회에 이 친구가 이제 돈을 갚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인이 더 이상 안 갚아도 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압류된 게 풀려갖고 월급 100%를 다 성동일 씨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월급이 2배가 됐다 그러면서 그 성동일 씨 와이프 역할로 나왔던 이일화 씨가 막 좋아하고 그런 장면 나오잖아.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의 재산 중에 일부를 제외하면 다 책임재산이 된다. 책임재산이라는 개념 이걸 알아야 돼. 권리는 있는데 만약에 채무자한테 책임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지깡통인 사람이야. 그러면 채권자는 권리 실행은 어떻게 할까요? 실질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돈 떼이는 거야. 뭐 국가가 얘를 뭐 붙잡아다가 강제로 일시켜 갖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갚게 한다? 그런 건 없어요. 뭐 문명사회에서 그런 건 없어. 그럼 얘가 노예가 돼 버리잖아. 그런 건 없고, 책임 재산이 없으면 돈을 못 받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해.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봐요. 변호사님, 제가 친구가 저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는데요. 돈 빌려줘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내가 그 친구가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인가요? 재산이 있으면은 뭐 저당권 설정 받고 돈 빌려주셔도 되고요. 재산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빌려주면 좀 어렵죠. 돌려받기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가급적이시면 거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열이면 아홉은 이런 질문이 나와. 변호사님, 차용증 받아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봐. 차용증. 지금 차용증 받아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와 관련된 거지, 이거와. 차용증을 받아두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 놓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나중에 돈을 안 갚았을 때 소송을 걸면 판사가 그래, 너 돈 빌려준 거 맞네. 대여금 반환 채권이 있는 게 맞아.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용증만 제대로 받아놨으면. 하지만 내가 지적한 건 뭐예요? 이거야, 이거. 친구 재산이 있는 분인가요? 책임 재산이 있는 사람인가요? 나는 요 부분을 건드린 거지. 여기서 차용증 들고 있어갖고 승소 판결 받는다 하더라도 돈 빌린 사람이, 채무자가 책임 재산이 없으면은 빌려준 돈 못 돌려받는다니까. 난 요걸 이제 하는 거지. 근데 실제 거래에선 이게 중요해요, 이게. 거래를 하는데 내가 거래를 한다 그러면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물건을 팔면은, 내가 쟤한테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은 매매 대금 채권이 생기는 거고, 뭐 물론 물건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도 부담하지만 매매 대금 채권이 생기죠. 물건 팔았는데 외상이야. 매매 대금 채권 나중에 받아야 돼. 물건 미리 줬는데. 그러면은 제가 매매 대금 안 주면 그럼 소송 걸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들어야 된다고. 매매 계약 체결 사실, 그리고 물건을 인도해 준 사실 입증을 하면은 판사는 갑한테 피고 원고에게 매매 대금 뭐 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명령을 하겠지. 근데 얘가 돈이 없으면 결국 돈 못 받는 거야. 이 책임 재산이 있는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는 신용이 있는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쓰죠. 신용이 있는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거는 이미 이행을 할 만한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 마음씨가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그런 뜻이고, 책임 재산이 있는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는 얘가 이미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럴 때 소송 절차 거쳐갖고 집행 절차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만 최종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거래를 할 때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할 때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있는가 이걸 항상 살펴보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실제 거래에서도 중요하고, 그게 실제 거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걸 확보해 주기 위한 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회사법의 경우에는 그걸 확보하기, 책임 재산을 확보하기, 채무자의 책임 재산 확보를 위해서 자본금 충실의 원칙이라는 게 등장을 해. 자본금 충실의 원칙 지금 뭔지 모르죠. 안 배웠으니까. 근데 앞으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야, 회사법에서. 근데 그 자본금 충실의 원칙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이거야, 이거. 채무자가 책임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채권자가 돈이 떼이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책임 재산 확보를 위해서 회사법은 회사가 채무자일 때 채무자인 이 회사가 책임 재산이 부족해서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자가 돈을 떼이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본금 충실의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비축하고 있도록 강제를 하는 거라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몰라도 돼요. 나중에 배울 거야. 지금은 요 책임 재산이라는 개념, 요걸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세요. 채무자가 책임 재산이 없으면 채권자는 돈을 떼이게 된다. 요거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세요. 자,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